최근 중국 고위 관료 회의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전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의 잠수함 개발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계획은 실행까지 되었고 작전이 성공하나 싶던 그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작전 과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국이 중국의 침공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돌발 행동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우입니다. 저는 중국중앙정책국의 수석 전략분석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국 고위 관료 회의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중나나이의 대리석 복도에는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메아리쳤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정수런 의장이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시작되었어요. 동지들, 한국이 얻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보좌관이 서류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첨단 AI GPU 전면 공급 승인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허가입니다. 이상한 정적이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순커 장군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허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그 작은 나라를 믿을 리가 없지요. 핵추진 잠수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그게 허가가 난다면 그건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동중국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말이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진짜입니다. 저는 인쇄물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일련 번호, 시각, 미 상무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들지 않더군요. 가오리는 비웃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건 트럼프식 쇼입니다. 달콤한 말 몇 마디 던지고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희망만 주고 몰래 빨대를 꼽아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권을 그대로 빨아들이겠죠. 허젠이 거들었습니다. 미국은 늘 작은 나라들을 띄워줍니다. 사진 몇 장, 미소 몇 번, 그게 다죠. 그러고는 제 몫을 챙기고 떠나버리니까요. 정 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합시다.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중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협상이라 불린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자부심 가득한 헤드라인과 함께 돌아왔지만 손에는 그 어떤 실질적 결과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 대화를 약속했지만 뒤로는 몰래 반도체, 수출과 위성 부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우주산업은 마지막 미국 공급선을 잃었고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세금 혜택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영 뉴스는 그 회담을 역사적 성과라 불렀습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에 굴복했다면서요. 제가 그 점을 지적하자 가오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협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단지 비위를 맞춘 하인일 뿐이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하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는 굶주림을 주었을까요? 한국이 하인이라면 우리는 미국이 키우는 반려견쯤 되나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순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두려워하죠.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계약이 아니라 제재를 부르지요. 정말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허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과장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계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 없이는 휴대폰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말이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블랙웰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한 대의 GPU는 산업용 로봇 한 대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때문에 중국에만큼은 도저히 전달되지 않고 있죠. 심지어 이건 미국의 최우방국이라던 유럽에게도 적용되는 조치예요. 하지만 단 한 나라만 예외입니다. 바로 한국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판을 치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일한 국가라는 말입니다. 정 의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GPU라니 그건 컴퓨터 부품일 뿐이잖소.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의 모든 산업의 두뇌입니다. AI, 국방, 금융 모두 말입니다. 우리는 올해만 3번이나 같은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히토류를 내걸며 미국을 살살 유인해봤지만 여전히 미국은 꿈쩍도 안 했죠. 그런데 한국에만 그것도 26만 장이나 뿌려버린 것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AI 투자 규모는 지난 분기부터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GPU를 조선, 로봇, 국방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허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AI 기반 자율운항 체계를 의미하죠. 핵추진 잠수함의 최고 성능 GPU가 결합된다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며 어떤 무지막지한 잠수함을 만들어낼지. 저는 앞으로 변하게 될 한국이 너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에요. 이건 중국이 아직도 구현하지 못한 분야이고 한국은 단번에 중국의 영해를 지배하고 말 거예요. 가오린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한국의 로비스트처럼 말씀하시네요. 한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으신 건가요? 그건 그저 반짝이는 장난감을 산 것일 뿐이에요. 중국의 작은 속국쯤 되는 한국을 왜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죠. 제가 반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왜 베이징 초청은 거절하고 바로 다음 주 서울로 날아갔는지를요. 왜 한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한국에 대한 찬사를 하고 한국 기업 회장들과 공개적인 술자리까지 가지며 그야말로 팬 서비스를 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떠들었지만 입 밖에 나오는 예시는 하나같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 완화 검토를 약속했지만 다음 날 새 검사를 올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건설적 외교를 칭찬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사이버 안보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단, 중국만 제외된 형태로 말입니다. 우리는 빈말을 축하했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기계와 데이터, 그리고 미래를 가져갔습니다. 정 의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소. 미국 인프라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잖소. 그건 세계가 우리를 신뢰한다는 증거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한국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금을 한국 관리하에 두고 현지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즉, 미국 땅에서 한국이 돈을 버는 구조죠. 우리는 중국 자금이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갑니다. 3천억 달러로 어떠한 이익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권, 현지 의무 면제, 수입 본국 송금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약에는 오직 한 단어만 있었습니다. 준수 숭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말은 한국이 우리와 미국을 동시에 이겼다는 건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이익을 빨아들여오니까 말이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겁니다. 천재적인 협상을 이끌어낸 거죠. 누군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끝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을 채우던 자존심은 이제 녹슨 쇠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체면으로 외교를 쌓았지만 그들은 정확함과 타이밍,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외교를 완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 의장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회, 자네는 그들을 존경하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척하는 동안 그들은 진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국인 중국을 위해 쓴소리를 하는 중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한국에 의해 완전히 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숭커 장군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침묵을 깨며 외쳤습니다. 아까부터 자꾸만 헛소리를 해대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군. 애초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낸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지. 이건 불가능해. 트럼프가 그 칩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잖아. 제가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18시간 만에 서명됐습니다.
이건 현실이죠. 숭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소국 한국이 대국인 중국을 위협할 수는 없어.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GPU는 세상의 모든 계산을 담당합니다. 날씨, 무기, 언어, 감정까지요. AI, 예측 시스템, 자동화 산업, 모든 두뇌의 중심은 GPU입니다. 화면에는 블랙웰 GPU의 연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장이 초당 20경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26만 장이면 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기계일 뿐이요. 하지만 이건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한 장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엔 유지보수, 펌웨어, 보안 권한까지 전부 열어줬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게만 손을 내민 거예요. 가오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칩 좀 받았다고 대단합니까? 우리는 사상과 체제가 있소. 사회주의는 늘 자본주의를 이기지.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상으로 배가 스스로 항해하진 않죠. 회의실에 있는 시선들이 제 손끝을 따라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울산 AI 조선소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자유run항 선박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GPU들이 선박의 두뇌가 됩니다. 스스로 항로를 계획하고 균형을 조정하고 심지어 중간 수리까지 수행합니다. 이미 한국은 그러한 기술력을 구축해 두었죠. 현재 한국의 물류 AI는 우리가 보고서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 해운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 GPU 보급은 그러한 한국의 독주를 가속화시키겠죠. 물론 이번에 한국이 개발할 핵추진 잠수함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미친 성능의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허젠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그냥 조선 기술 아닙니까? 고작 한 분야가 뛰어나다고 해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구 바이오 AI 클러스터. 이곳에선 GPU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신약을 설계합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죠. 중국처럼 봉쇄도, 혼란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방면에 있어 기술력을 구축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성능 GPU도 모든 분야에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받지 못하고 한국만 받게 된다면 양국 간의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기술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파일을 한국에 빼앗기게 되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숭커의 얼굴에서도 피기가 가셨습니다. 아직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모두가 겁에 질려 계시군요. 자, 보세요. 이 칩들은 국방에도 사용됩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레이더 최적화, 잠수함 음향 분석, 위성 예측, 한국은 이미 AI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을 구축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리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실제 전쟁을 AI로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추가된다면 이건 중국의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큰 프로젝트에 매우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패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정 의장이 억지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요. 그 힘을 오래 유지하진 못할 거요. 아니요. 한국은 데이터로 유지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에너지입니다. GPU는 그 에너지를 지능으로 바꾸죠.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가 있다고 한들 한국은 기술력으로 14억 명의 노동력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입니다. 허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의 공급으로 세상이 변하진 않죠. 이미 변했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블랙웰 GPU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보다도 먼저입니다. 이건 누가 내일의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엔비디아로부터 무제한으로 고성능 칩을 공급받아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한국을 억누르기는 더욱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에 단순한 하드웨어를 판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한국에 펌웨어 라이브러리를 공유했습니다. GPU의 지능을 구성하는 코드 그 자체를요. 이건 그 어떤 나라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일본도, 유럽도요. 이건 국가 DNA 수준의 신뢰를 뜻합니다. 정 의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이 그 누구보다 서울을 더 신뢰한다는 건가?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괴로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 26만 장으로 산업용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스스로 설계하는 반도체를 개발하며 핵융합로 시뮬레이션을 세계 최속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컴퓨팅의 개념 자체를 재정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회의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형적인 중국식 토론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이제는 논리 대신 자존심과 구호가 뒤엉켰고 책상을 치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에게 밀린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모욕이었습니다. 가오린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AI라고요? 공자도 인정했을 겁니다. 사고라는 건 중국이 먼저 발명한 거예요. 한국은 늘 우리 걸 베끼죠. 한복, 축제, K-팝까지 사실은 죄다 중국의 것이고 중국의 문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의 착각에 도취된 듯 했습니다. 허젠이 낡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통계예요. 조선 톤수, 산업 생산량 모두 우리가 앞섭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는 마치 오래된 숫자 몇 개로 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순커 장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군사용 AI는 세계 최고야. 전 세계가 중국의 해군력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의 눈빛에는 근거 없는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죠. 여러분들, 이건 한국의 최신 조선소입니다. 부산과 거제의 현장입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떠오르자 푸른 불빛 아래 정돈된 조선소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도크가 AI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크레인은 무인이고 용접은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제어됩니다. 한 척의 선박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국의 절반입니다. 회의장에 퍼지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정 의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배를 만들지. 하지만 우리는 문명을 만들잖나. 제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명은 그들의 프로세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이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가오린의 입가에 미소도 굳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도크는 실시간으로 평형수를 조정하고 센서는 구조 응력을 인간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20만 톤급 LNG 운반선이 2주마다 한 척씩 출항합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테스트까지 모두 AI로 수행됩니다. 허젠이 손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자금만 충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조선소 AI 시범 사업은 수동 설계도면 오류로 중단됐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스스로의 구조도조차 인식하지 못하죠. 즉,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순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력에서 압도적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젠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한국은 인력 대신 지능으로 승부하죠. 그들은 사람을 쏟아붓는 대신 데이터를 쏟아붓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선박 설계는 생성형 AI로 이뤄집니다. 태풍, 부식, 소음 패턴까지 시뮬레이션하고 한 장의 철판을 자르기 전에 이미 바다 위를 달리고 있죠. 그들의 조선소엔 엔비디아 클러스터가 직접 설치되어 있어요. 아직도 망치와 용접기, 종이 노면도를 보면서 배를 건조하는 중국이 어떻게 이런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요? 정 의장의 미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들을 택한 건가?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호의로 GPU를 준 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 한국형 조선소를 세우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조선 기술을 되찾기를 원하고 AI와 물류, 건설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까지 허용해주면서 한국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린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그는 우리를 배신한 겁니까? 분명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우리와 잘 지내보겠다고 말했잖아요. 아니요.
그는 효율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조선소를 써봤습니다. 결과는 지연, 누출, 손실뿐이었죠. 반면 한국은 예산을 절감하며 2개의 해양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화면에는 녹슨 중국의 크레인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AI 크레인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의 눈에도 명확했습니다. 정 의장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본 거군. 그렇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죠. 오직 자국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팩스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밀려 나오더니 상단에는 대만 경제부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든 칩이 오직 한국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허젠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젠 대만도 한국을 질투하고 있군. 왜 엔비디아의 칩을 한국에만 전수해주냐 이거야. 뭐, 대만은 중국 덕분에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스스로의 성명문을 내는 것도 어이가 없군. 순커 장군이 비웃듯 외쳤습니다. 당연하지. 대만은 중국의 일부야. 그들은 중국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지. 정 의장이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만계라던 젠슨 황도 결국 중국인이지. 그의 재능은 우리 피에서 나온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얼굴들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오린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우리 민족의 천재가 도둑들에게 기술을 바치다니. 조국을 모욕한 놈이야. 허젠이 비웃었습니다. 곧 후회할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GPU를 가지고 아이돌 노래나 만들겠죠. 한국이 GPU를 적절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림은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순커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과학보다 춤추는 AI를 만들겠지. 중국의 전통 무용을 그대로 베낀 K-팝에나 사용할 거야. 모두가 떠들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젠슨 황은 국적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능력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고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가 누굴 배신했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젠슨 황은 자신의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능력을 한국에서 받고 그렇기에 한국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정 의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오? 중국과 대만은 설계만 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에서 생산, 응용까지 완벽히 해냅니다. 우리는 도면을 그리지만 한국은 미래를 조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 산업을 만들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젠슨 황의 결정은 배신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그들이 실험하고 검증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가는 GPU 한 장 한 장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구소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엔비디아의 더욱 큰 고객이 될 수 있고 엔비디아와 함께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도 완성할 수 있어요. 허젠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AI는 실패를 배우지 못하고 한국의 AI는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순커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도 젠슨 황은 중국 피를 가졌습니다. 피가 중요하지 않소? 피가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짜죠. 정 의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대만 출신 CEO가 조국의 기술을 한국에 넘겼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은 칩을 설계하지만 한국은 그 칩으로 산업을 창조합니다. 자율조선소, 국방 시스템, 양자 시뮬레이션, 이 모든 걸 GPU로 현실화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상이 아닌 수익을 선택한 겁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도 위에서 붉은 선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AI 물류망, 산업 계약, 국방 협력 등 모든 것이 한국으로부터 뻗어나가고 있었죠. 1년 안에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AI 해운 물류의 60%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선박은 엔비디아 코어로 구동되고 그 데이터는 다시 미국 본사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의 순환고리 속에 중국은 없습니다. 결국 한미동맹 앞에 중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가오린이 서류를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투는 마치 한국이 우리를 이긴 것 같군.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에 뒤처졌을 뿐이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의 응용력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력과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장을 만드는 공장을 가졌습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죠.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무서운 이유죠. 14억 인구요? 한국은 AI를 키워서 14억 명 이상의 인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웰 GPU는 절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화면 하단의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체결 1시간 후.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커 장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럼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요? 그의 목소리는 절반은 분노, 절반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 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말 그대로야.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가족에게만 간다는 뜻이지. 제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자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가족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자국보호 선언이 아닙니다. 그가 그린 선은 미국의 경계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의 경계선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오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신뢰 생태계라니 종교처럼 말하는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념의 문제죠. 기술에 대한 신념, 신뢰에 대한 신념입니다. 미국은 군사용 시스템을 단순한 동맹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없으면 안 되는 존재에게만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회의가 중국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흐르자 다른 중국 고위 관료들은 다시금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GDP니 R&D 투자니 하며 결국 소국 한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며 소리쳤거든요. 그때 대형 스크린이 푸른빛으로 빛나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GDP, R&D 투자, AI 수출, 국가 신뢰 지수, 모든 지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래프는 로켓처럼 치솟았고 중국의 그래프는 고장난 나침반처럼 평평하게 멈춰 있을 뿐이었죠. 가오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서방이 만든 선전이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공식 자료입니다. 지난 분기 기준으로 검증된 데이터죠. 순커 장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인구는 우리가 훨씬 많잖아. 규모가 다르지 않나? 인구는 혁신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개미는 많지만 로켓을 만든 개미는 없습니다. 그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죠. 회의실에는 씁쓸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건 유머가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허젠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GDP는 부풀려진 거야. 미국이 만든 허상이지. 자원도 없는 나라잖아.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석유도 없고 희토류도 없고 식민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 의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별된 통계일 거야. 중국 공영방송에선 한국의 경제가 침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 맞습니다. 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방송은 또 말했죠. 작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32% 감소했습니다. 네, 조작이죠. 인민을 선동하기 위해 선전한 거짓 자료를 의장님이 믿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오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우린 문명의 중심이야. 세상은 아직 우리를 필요로 해. 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새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1인당 특허수, AI 스타트업 투자금, 친환경 기술 수출량,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AI 수출은 우리의 4.2배입니다. 유럽엔 물류 AI를, 나토엔 국방 AI를, 중동엔 의료 네트워크를 수출하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역사 단어 하나에도 검열을 걸고 있습니다. 허젠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또 과장하는군. 그렇다면 당신이 설명해 보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비율은 GDP의 5.2%, 우리는 1.8%,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은 서울을 새로운 실리콘밸리라 부르고 상하이 지수는 20% 하락했습니다. 정 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지 않나. 규모에서는 그렇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에선 아닙니다. 그들은 예산의 한 푼 한 푼이 시스템으로 변하고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솔직해집시다. 지금 중국군의 최첨단 자주포 및 전투기 등 전부 중국 고위 군 장성들이 핵심 부품을 떼어다가 제3국에 팔아넘겼기에 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총알은 죄다 녹여서 팔아먹는 바람에 중국군은 사격 연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에서 온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졌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보는 진짜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세계 기술 신뢰도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위, 중국은 47위. 회의실은 침묵으로 잠겼습니다. 가오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의미 없어. 문명은 정신이야. 그렇다면 왜?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투자자와 기업, 동맹이 미래를 한국에게 맡기고 우리를 외면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숭커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깃발, 지도자 초상화, 그리고 여전히 현실을 믿지 못하는 얼굴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롱했던 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허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니? 작은 나라가 중화 문명을 앞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작은 나라가,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려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남은 파란 그래프는 벽 위에 상처처럼 빛나고 있었죠. 가오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숫자만 믿는 나라잖아. 제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그들을 믿게 만든 나라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 아래 여전히 돌아가는 공장들. 그리고 번영, 강국, 발전이라 외치는 전광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 중 누구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국의 부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환상의 붕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윽고 회의실은 다시 시끄러워졌죠. 그러나 그건 논리가 아닌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숫자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제 환상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오린이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어요. 한국은 원래 우리 속국이었어. 중화의 은혜 아래 살아온 작은 부족이잖아. 회의실엔 공허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우리 황제에게 절했고 글자도 우리 걸 베낀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자부심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허젠이 부채를 흔들며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전부 도둑질이야. 모든 칩, 자동차, 중국 기술을 베낀 거라고.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면을 베꼈다고요? 중국이 1970년대에 엔진 블록 하나도 못 만들던 시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숭커 장군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배웠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배웠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죠. 정 의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거야.
미국이 키워줬고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유지하게 해줬지. 전부 운이 좋았던 덕분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어촌들은 엔지니어를 길러냈고 우리의 대도시는 구호만 외쳤을까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정의 맛이 입안에 남은 듯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970년대의 현대자동차 공장입니다. 로봇도 장비도 없어 맨손으로 차를 만들던 시절이죠. 그러던 중 엔지니어가 용접을 하다가 눈이 멀어도 그는 다음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품, 모든 설계가 한국 자신만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외국산 볼트도 없게 되었죠. 가오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도 공장 지었잖아.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유권을 만들었고 우리는 일존을 만들었죠. 중국산 차량, 스마트폰 등 우리의 기술 중에 하나부터 10까지 독립적인 것이 있긴 한가요? 최첨단 부품은 전부 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데 말이에요.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1973년 울산의 조선소 완성되지 않은 선체 옆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헬멧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산 강철을 살 돈이 없어 부서진 화물선의 철판을 녹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철소 옆에서 자랐고 배가 완성된 날엔 모두 울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제국을 이긴 첫 증거였습니다. 숭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감상이지. 실력은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실력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굶주리면서도 내일을 향해 걸었지만 우리는 굶고 있으면서도 그마저라도 잃을까 두려워 멈췄습니다. 결국 발전이 멈췄고 한국처럼 할 수 없었죠. 정 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쟁과 혼란을 겪었어. 고생은 마찬가지야.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탓했고 한국은 세상을 탓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다잡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고통을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의미로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자신들의 아랫세대가 자신들처럼 굶주리며 살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희생이 결국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선배 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린 자식들을 일터로 내모르며 교육을 포기했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버린 것입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겨울밤, 가로등 밑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 얼어붙은 손으로 석탄을 캐는 광부들, 새벽부터 공장에서 재봉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만은 굶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리라는 목표 말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산업을 세웠습니다. 허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동 미화인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변명을 멈추는 순간 존엄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사진이 떴습니다. 현대의 서울,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 이 도시를 세운 손들은 맨손으로 시멘트를 섞던 바로 그 손들입니다. 이제 그 손들이 먼지보다 작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오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문명의 깊이를 모르잖아. 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명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고 그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게 차이죠. 중국은 늘 과거만을 늘어놓으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근거가 있거든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존경하는 건가? 존경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들의 단결심과 저력이 말이죠. 정 의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거군.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진보로 착각했고 그들은 헌신을 진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연료로 썼죠. 프로젝터의 미세한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안개 속을 가르는 거대한 한국 조선소의 선박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노예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세대마다 희생하며 다음 세대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래된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오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출항도 하기 전에 가라앉히면 됩니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그냥 부숴버리면 되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로요? 어선으로요? 그는 제 비아냥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중국의 것입니다. 숭커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그건 단지 미국의 허락을 받은 것뿐이야. 허락이 힘은 아니지. 아무튼 그들은 현재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없잖아. 그러니 지금의 적기지. 한국이 정말로 그걸 개발해내기 전에 한국 자체를 부숴버리는 거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허락이야말로 힘입니다. 기술이 함께할 때는 더더욱이요. 화면에 중국 첩보원이 수집한 충격적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미 성공. 사실상 미국의 허가만 기다리던 상태였음. 순간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늘 담담하던 정수런 의장조차 눈을 크게 떴죠. 가오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잠수함 하나잖아. 그걸로 뭘 어쩌겠어. 더 많은 잠수함이 건조되기 전에 박살내면 돼.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죠.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방 방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90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소음 수준은 일본 최신형보다 30% 낮고 부산에서 괌, 남중국해까지 모든 항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숭커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아래에서 감시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듣고, 기록하고 공격할 수 있죠.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어쩌면 지금도 중국령의 근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 의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해상 물류는 전부 노출되는 셈이군.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무역의 90%가 그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항로를 순찰하는 게 아니라 항로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부숴버리겠다고요? 한국은 그저 시간만 끄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말려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오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린 더 많은 배를 만들면 돼.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수량의 싸움이 아니라 심도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바다 밑에서 숨을 쉬고 우리는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한국은 볼 수조차 없는 곳에서 포탄을 날려댄다는 것입니다.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추진체 비교 도표였습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 기반입니다. 바다의 흐름 소리보다 조용하죠. 미국의 탐지망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합니다. 정 의장이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동해의 전역이 그들의 사정권 아니군.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오키나와, 대만까지 포함됩니다. 단 3척이면 서태평양의 흐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아시아의 군사 강국 모두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방 안에 침투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숭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지? 분명 그들은 해골령만큼은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잖아. 10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조선소, 모든 엔지니어가 조용히 이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날을 말이죠. 가오린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에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있잖아.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출항하고 우리는 아직 설계 중입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AI 무인 잠수정 함대 실험 성공.
한국 통합지휘체계 공개. 푸른 바다 속에서 수십 대의 무인 잠수정이 거대한 핵잠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슌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I를 해군 지휘체계에 통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잠수함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표적을 지정하고 방어하고 항로를 조정하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가오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모든 기술을 넘겨줬다는 거군.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스스로 개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위험하죠. 이 나라를 대체 어떻게 막겠어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정 의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에 누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걸 하면 되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가오린이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잠수함을 완성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잠수함으로 중국을 넘어서기 전에 다시는 엄두도 못 내도록 박살내는 거죠. 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쪽에 이미 정보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 일정을 늦추도록 연료 공급망을 흔들죠. 정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중국 함대, 푸른 선의 미 해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초록색 곡선, 부산에서 괌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작전선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제 얼굴이 비치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진작에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어요. 전부 소용없는 짓입니다. 한국을 쫓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정 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쫓는 걸 멈추지. 그들이 완성하기 전에 막는 거야. 가오린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건방진 한국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차례군.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북경 하늘 위 어딘가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정 의장의 마지막 명령이 제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남의 함대를 점검하라. 한국의 잠수함은 절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정 의장은 한국 영해를 무단으로 침입한 뒤 한국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이 무력으로 맞선다면 그를 빌미로 더 큰 피해를 주는 비밀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이미 떠올랐다는 걸 말이죠. 바다 아래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 남해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전 신호도 사람의 용기도 삼켜버릴 만큼 무겁고 짙은 안개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제가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장교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황 보고하시오. 통신장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하이청 17호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장비 문제겠지. 슌커가 뒤에서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였지만 그조차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통신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동님.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전체 중계망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새벽 2시 43분입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 떠있던 점들이 하나씩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이 우리 계획을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고? 물론 한국이 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력은 듣도 보도 못했어. 당장 무인 탐지기를 띄우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몇 분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무인 잠수 드론 4기 발진 완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3기만 돌아왔죠. 나머지 한 대는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미확인 저주파 신호가 측정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패턴과 일치하지 않아요. 스피커에서 낮고 묵직한 진동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박동처럼 들렸죠. 그 다음 들린 미세한 허밍 소리. 저는 그 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건 우리 신호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나 신호야.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가오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들이 감히 여기까지 들어올 리가 없지. 한국이 그렇게나 막강한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미국이 아니야.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저는 떨리는 레이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중국 영해를 전부 부처님 손바닥 보듯 꿰뚫어보고 있다고요. 심장박동 같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쇠붙이 바닥 아래로 울려 퍼지며 사람의 공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숭커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어요. 안 되겠다. 공격하자. 이건 한국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어. 그들이 먼저 중국을 공격했으니 이건 국제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보복일 거야. 당장 무인 잠수정을 보내. 뭘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덜덜거리는 하이천급으로요? 개망신만 당한 채 한국에는 어떠한 피해도 못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여전히 강하다.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보여주기식 군사 퍼레이드 행진을 할 땐 그렇겠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밀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파도 절단 작전, 중앙위원회가 직접 내린 최신 명령이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막는 것. 그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건 감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강력한 사건이었거든요. 숭커가 문서를 훔쳐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이걸 실행한다고요? 상부 명령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한국 영해를 침범함과 동시에 부산 조선 기술 네트워크의 사이버 침투, 핵연료 공급선 교란,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물리적 개입입니다. 물리적, 이란이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공장 사고, 방화, 설비 폭발, 뭐든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척을 늦출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상부의 지시예요. 그때 정 의장이 빗물에 젖은 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시작됐소.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울산 근처 조선소 일대에서 어젯밤 정전이 있었다더군. 성공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백업 전원이 4분 만에 복구됐소. 건조 일정엔 지장 없습니다. 단 4분. 그 짧은 시간 만에 한국은 우리의 침투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4분 만에 막아낸 침투는 중국 입장에서 4년 동안은 막대한 자본을 써서 준비했던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력이 들어갔던 공격은 한국에 의해 4분 만에 박살났던 것입니다. 숭커가 이를 갈았습니다. 괴물들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학자 말이에요. 웬만한 방법으로는 그들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 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독,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다간 가오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직 핵잠수함 시운전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던 하이청 17호는 첫 자망 때부터 냉각 문제가 있었고 엔진 진동은 어선보다 심했습니다. 러시아조차 우리 설계도를 보고 비웃었죠. 심지어 처음 그 잠수함 내부를 봤을 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관은 새고 전선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으며 승조원들은 잠수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것을 민족의 자존심이라 부르고 있었죠. 저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안개 너머 바다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섬뜩했죠. 남의 작전 지휘실 안, 저는 텅 빈 전자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면 위엔 12척의 함정이 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상황 보고하시오. 작전병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모든 함정과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C-18 가디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숭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전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잖소. 그럼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교신이 스피커에서 갈라지며 흘러나왔습니다. C-18점, 고스트 뎁스. 미확인 소나 접근 중. 그리고 정적. 바닥 아래로 낮은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깊은 물속에서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전대 철수. 즉시 접근 중지하라. 제가 외쳤습니다. 다음 순간 경보음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수압 수치가 급등하고 거대한 파동이 콘솔을 덮쳤습니다. 지진입니까? 가오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소나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인공적인 충격파입니다. 진원지는 바로 우리 아래입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지고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스템 재부팅하라. 하지만 그때 화면 한쪽이 깜박이며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짧고 긴 맥동이 반복되는 낯선 패턴. 저건 한국식 주파수입니다. 통신병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 개체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오? 독립된 30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전부 무인 드론입니다. 그들이 해저망을 형성 중입니다. 함정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진작에 건조했고 이미 중국의 영해 어딘가에 배치해 둔 상태였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작전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숭커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그런 것쯤은 진작에 완성했고 우릴 잡기 위해 기계 함대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핵추진 잠수함은 그저 다음 단계로 가는 디딤돌이자 눈속임일 뿐이었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그건 미끼였습니다. 세계를 혼란시키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가짜 목표. 그들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소형 원자로 드론과 AI 네트워크를 결합한 통합해양, 자율방어 체계, 바다 전체를 하나의 무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수런이 비에 젖은 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위성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남해 일대가 푸른 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신호가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배가 아니라 에너지 노드였어요.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였죠. 소나 담당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수온층과 해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흐름 자체를 제어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바다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동님. 이제 그들에게 바다는 자연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숭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우리 함대는 이미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들은 이제 한국이 만든 AI 해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장님처럼 헤매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었죠.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기에 중국이 한국을 침공할 구실은 주지 않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므로 절대로 넘보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긴급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통신 채널이 깜박이며 켜졌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식 억양의 중국어로 말이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작전을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귀국의 침입은 기록되었습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오린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우리 영해에서 협박을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오린. 여긴 더 이상 우리의 영해가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껏 당은 한국의 핵잠수함은 허세라며 비웃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무기 체계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동님, 베이징에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정수런이 물었습니다. 저는 꺼진 레이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시오. 숭커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천둥이 아니라 사라지는 함대의 비명이었습니다. 레이더에 희미하게 점 몇 개가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우리 잠수함들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것들도 다시 꺼졌습니다. 폭발도 파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소나 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EMP 지뢰 같아요. 중국이 자랑하던 해상 전력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만약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전부 괴멸이에요.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모두가 몰살당한 셈이라고요. 마치 바다 자체가 누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 듯 했습니다. 숭커가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놓칠 수 있었지? 우린 철을 찾고 있었지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지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폭발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기조차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한때 통제를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이제 폐허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수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수함 12척 전부 손실됐습니다. 잔해도 신호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합니다. 숭커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들을 얕봤소. 하지만 두 번은 안 당하면 됩니다. 보복작전을 구상하도록 합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애초에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끼였죠.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혼란이 서서히 불안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미 태평양 무역항로의 에너지와 데이터는 이제 전부 그들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된 상황이므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국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공격을 하든 10번째 공격을 하든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벌떡 일어나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터무니없다. 패배주의자의 소설 같군. 한국이 태평양을 지배한다고? 말도 안 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해상 인프라는 미국 위성망과 동기화가 완료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암호 통신조차 그들의 서버를 경유해 나가고 있어요. 우린 이미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모든 행동을 전부 꿰뚫고 있다고요. 그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대 말투는 마치 그들을 존경하는 것 같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걸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저음만이 울렸어요. 잠시 후 가오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지? 무역로까지 그들에게 허락받아야 하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우린 회복할 거다. 언제나 그래왔지. 한국이 영원히 선두에 있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 끝에는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확한 힘의 차이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자 어두운 미래라고 생각되니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회의실을 나오면서 여전히 시설들에는 자립과 부흥이란 구호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이제 껍데기뿐이었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붙잡는 동안 한국은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할 때 그들은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분노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고 우리보다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10년도, 100년도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함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현명함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때 바람이 불며 스모그가 잠시 걷혔습니다. 짧은 순간 햇살 한 줄기가 중난아이의 대리석 계단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움직였다고. 그리고 뒤처진 건 오직 우리뿐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